시간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르트헤이트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쪽에서 싸웠어요. 히틀러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1948년에 히틀러 사상을 좋아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남아프리카 연방은 1931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요. 비로소 헌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이 아주 고약해서 모든 권력을 백인이 몽땅 차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아프리카의 남쪽 전체는 흑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이에요. 남아프리카 연방이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옛 이름이에요. 인도양 쪽에는 포르투갈령의 모잠비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요, 보츠와나와 로디지아가 있는데 이들은 영국령이었어요. 대서양 쪽에는 나미비아가 있는데요,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뒤에 국제연맹이 남아프리카 연방에 떼어준 곳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의 권리를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싸웠어요. 19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때 백인들은요,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든 나라를 운영하든 흑인들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어요. 흑인들은 흑인들에게 투표할 수도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백인들은 100원을 받을 때 흑인은 단돈 10원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일자리도 다 백인들이 차지했어요.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없었어요. 고작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일 뿐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연합국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립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이 사람들을 점점 많이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무리의 주장은요, 보호인들이 권력을 다 움켜쥐자는 것이었어요. 이 무리는요, 나치즘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백인의 문화는 다른 어떤 인종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남아프리카의 백인은 대부분 보호인들이었어요. 당연히 권력을 보호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그 국민당의 주장에 마음이 쏠렸어요. 많은 보호인들은 남아프리카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는 영국에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그 이유도요, 영국과 동맹 때문이었어요. 영국한테 멱살이 잡혀서 전쟁터로 끌려갔던 것 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1948년에 국민당이 남아프리카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흑인을 더 옥죄하는 법률들을 줄줄이 더 만들어냈는데요. 1948년에 국민당이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의 목표는 순수 백인 혈통을 보호하고 원주민 집단을 백인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길은 백인의 집단 자살을 뜻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백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주장을 했어요. 10년 동안 국민당이 쏟아낸 법률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유색인종을 꾹꾹 밟아버리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민등록법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컬러드, 아시아인 이렇게 나누도록 했어요. 그리고 백인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어요. 혈통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집단지역법을 만들어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마구 섞여 살지 않도록 했어요. 반투 교육법이란 걸 만들어서 흑인 아이들이 더 이상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요. 아파르트헤이트는 아프리칸어로 분리라는 뜻이에요. 국민당의 목표가 이 분리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백인이 누리는 그 자유를 감히 다른 인종들은 넘보지 못하도록 못을 쾅쾅 박아버리고 싶었어요. 남아프리카의 흑인은 투표할 수도 없었고 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어요. 야간 통행 금지도 지켜야 했어요. 남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이 불공정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프리카 민족회의는요, 간디처럼 비폭력 저항을 펼쳤어요. 폭력을 쓰지 말자,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기, 이런 운동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세금 안 내기와 비슷한 그런 운동인데요. 경찰에게 체포를 당해도 순순히 잡혀갔어요.
백인 정권은 이 비폭력 저항조차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흑인들을 더 심하게 탄압을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비밀 경찰을 몰래 붙여서 뒤를 밟도록 했죠.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처지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마오쩌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의 장제스는 고민에 빠졌어요. 소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 기세등등하지 않은데 덩달아서 중국의 공산당도 기세등등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제스는요, 공산당의 도움이 아쉬워서 국공합작을 했지만 공산당을 아주 싫어했어요. 공산당은요, 중국 사람의 사고까지도 바꿔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일본군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공산당이랑 소련이 척척 죽이 맞아서 돌아가는 게 꺼림칙했어요. 중국의 공산당이 소련의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중국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소련의 공산당 서기관이었던 스탈린은 장제스와 국민당을 적으로 몰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 공산당이 얼른 중국을 차지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지금 국민당군의 병력은요, 300만이 넘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련군은 독일군을 몰아내느라 엄청난 전사자를 냈어요.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당과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게 좋지 않겠소? 네, 그런데요, 중국 공산당군인 홍군은 다 합해봐야 50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무기가 있는 병사들은 15만도 되지 않았죠.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요, 스탈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제스가 공산당을 싫어한 만큼 그들도 장제스를 싫어했어요. 일본군이 항복하고 나가기 무섭게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륙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농민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은 공산당의 깃발 아래로 물밀듯이 모여들었어요. 국민당군은 어느새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다가 병사들도 홍군으로 옮겨갔어요. 국민당군은 돈이 없어서 몇 달째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홍군은 몸집이 점점점 불어났어요. 홍군은 지역을 하나씩 빼앗을 때마다 부유한 지주의 땅을 어김없이 몰수를 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공산당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었어요. 1949년 봄에 홍군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결국에 장제스와 그를 따르는 국민당 잔당은 타이완, 대만 섬으로 달아났어요. 장제스는요, 이렇게 큰소리 쳤어요. 나는 진정한 중화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할 것이다. 네, 중국 본토에서는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30만 명의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이미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마오쩌둥이 영웅이었거든요. 중앙인민공화국, 그다음에 중앙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날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올랐어요. 바로 이것을 중국혁명이라고 불러요. 나라는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농민들은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사지은 곡식을 더 이상 지주들한테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국민당 잔당과 지주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1만 명 이상이 처형을 당하고 2천만 명 이상이 강제수용소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은 그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머지않아 뒤뚱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